우리가 줌으로 보던 분들이 이렇게 현장까지 나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자,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주제 내용이 정신의학의 역사예요. 정신의학의 역사. 정신의학의 역사를 고대 시대부터 봤어요. 지금까지. 그죠? 고대 시대부터 현재 지금 2025년이죠. 2025년까지 쭉 이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오는데 정신의학에서 지금 이제 한 1800년도, 1980년대까지 우리가 지금 봤어요. 지난주까지 역사를 본 게 1900 약 한 80년대. 지금 2025년입니다. 그렇죠? 얼마 남은 거예요, 지금? 아직 못 본 게? 45년 남았어요. 지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2주 동안 강의가 끝나고요. 마지막 주는 시험 볼 거예요. 기말고사. 아, 이렇게 깽판 치실 거면 나가셔요. 네. 계산을 하고 왔는데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네. 네. 다음 주까지가 강의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는 시험. 현장 오시면 시험 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프린터를 매주 나눠드리잖아요. 교환을. 근데 교환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두꺼운 교환은 이번 주 처음이죠. 예, 18장. 원래는 뭐 한 많아야 10장 정도였는데 18장 2배가 되는 양입니다. 이거는 오늘 하고요.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할 예정이어서 좀 많이 잡았는데 자, 오늘 제가 나눠드린 교환의 제목이 뭐예요? 왜 성경적 상담이 필요한가? 그러면은 정신의학의 역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요 사이에 딱 지금 오늘 들어온 교육 내용이 성경적 상담이래요. 자, 요걸 배울 거래요. 왜? 왜일까? 아니 그렇게 얘기해. 우리 정답을 먼저 아는 사람은 정답만 얘기해야 돼. 그러지 우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야. 자꾸 우리가 자, 우리 중독이 원인이 뭐예요? 죄입니다. 왜요? 그럼 설명 못해.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 이런 걸 배우는 시간은 이제 생각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왜 성경적 상담을 이 시간에 배우는가? 자, 이전부터 성경적 상담이라는 거는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성경적 상담은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제일 길어요. 고대 시대 이전부터니까. 근데도 성경적 상담이 이전부터 우리가 설명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연구한 방법으로 정신질 환자라는 사람을 고쳐보려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서 방법을 터득하고 야 이거 한번 써보는 게 어때 이렇게 고쳐보는 게 어때 여러 가지 방식대로 치료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예전에 이런 방식도 있지 않았냐라고 해서 다시 두드러지게 되는 상담이 성경적 상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성경적 상담이 다시 왜 두드러졌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정신질환. 우리가 정신의학은 결국은 정신병이죠. 정신병을 고치기 위한 하나의 분야죠. 그럼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정신병의 원인이 있나 없나? 자, 선배님부터 물어볼게요. 자, 정신병의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기 자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정신병이라는 지금 큰 범주를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신병의 원인이 있어 없어요? 없다. 우리 맨 뒤에 계신 전도사님 정신병의 원인이 있다 생각하세요? 어?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예. 뭔가 점점 심오해졌어. 예. 있어. 왜 어디 있어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뭘까? 뭐? 원인이 있대. 원인이 어디 뭐야? 어떤 거예요? 아시는 거 얘기해 보세요. 아무거나. 생각이 안 나? 뭐 기억나는 거 하나. 어디가 원인이니까 뭐 어디가 망가져가지고 정신병이 뇌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네, 뇌래. 네, 뇌래. 자, 사이코패스. 오늘 수업에 나오는 이 사이코패스가 나왔어 지금. 사이코패스가 정신병이래. 정신병. 자, 오늘 이 상식적인 생각 지금 아주 좋은
예, 우리 강의 샘플이 왔어. 사이코패스가 정신병이래. 이 사이코패스는 뇌의 문제래. 자, 아주 좋은 케이스 얘기가 나왔어요. 진짜일까? 그거를 도파민도 나왔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도파민? 도파민에 우리 배웠어, 지난 시간에. 예. 뭐 아는 게 많아 지금. 예.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신병이라고 하면 들어본 단어들이에요, 흔히.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문제가 원인이 아니냐,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맞냐는 거야. 이제 학술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정신의학의 역사니까. 이 강의를 들으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광고성 글을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 그걸 판단해낼 줄 알아야 돼요. 정말일까? 맞을까? 그럼 다시 아니라면 어떤 것일까? 그렇죠? 그거를 지금 한 학기당 지금 배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배우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방금 말씀하신 이 사이코패스가 나옵니다. 궁금하죠? 이게 정신병인지, 원인이 뭔지, 사이코패스는 뭔지. 자, 오늘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요. 흔히 이 세상에 지금 현재 현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2025년에 이 현대에 생긴 정신병이 약 1800년대, 1700년대에 비해서 정신병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때요? 엄청 많죠. 자,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자, 1700, 1800년대 시대만 해도 정신병이라는 개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는 사람이 달랐나? 뭐를? 뭐를 몰라요? 아, 자, 어떠한 증상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정신병인지 아닌지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정신병 수가 적었던 거고 지금은 알기 때문에 정신병이 많아졌다. 자, 두 분은 배우셨잖아요, 오랜간. 그렇죠? 저랑 이렇게 다이다이 해가서 배우셨잖아요. 저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아니, 지금 질문은 1800년대에는 똑같은 사람이나 지금이나 정신병 갖고 있는 증상들은 다 갖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과학의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된 건 거고 지금은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정신병이라고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맞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린 것 같아. 정답. 제일 잘하셔. 땡, 틀렸습니다. 틀린 얘기야. 뭐 또 다시 덧붙이실 얘기가 있으세요? 네. 얘기해 보세요. 그 분간이요. 네. 그렇지. 그 뒷설명까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정신병은요, 누가 처방을 내리는 거? 진단과 처방을 누가 해요? 의사가 하죠. 정신과 의사가. 근데 이 의사는 무엇을 근거해서 진단과 처방을 내려요? DSM 지금은 5죠. 이라는 진단 책을 가지고 너 얘기 들어보고 지금 생긴 거 보니까 요러한 지금 책에 너 같은 증상은 요런 진단명으로 진단하래 해서 진단을 내려요. 그럼 이 DSM이란 책은 누가 만들었을까? 자, 의사들이 모여서 만들긴 했어요. 의사들이 모여서 만들기는 했어요. 근데 DSM 1, 2, 3, 4, 5까지 나왔죠. 4TR 해서 5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개편을 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만했던 진단책이 이만큼 돼서 지금 책이 이렇게 두꺼워. 그러니까 정신병이 많아진 거죠. 네, 증상이 진단명이 많아진 거예요. 왜 이렇게 누가 이거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투자를 여기다가 해줬냐고. 제약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보험사하고. 자, 항상 왜 그런 얘기 많이들 들으시죠? 야, 뭔가 세상이 이상해. 근데 여기서 이 세상을 어지럽힌 사람이 누구냐라고 찾으려면 그 어지럽힌 세상 속에서 돈 번 놈만 어지럽힌 원인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진단명이 많아졌어요. 그때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굴까? 진단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 버는 상대가 누구예요? 제약회사겠죠. 왜? 진단명이 많으면 약을 팔 수가 있잖아. 또 왜 보험회사일까? 더 잘해준 게. 진단명이 우리가 보험 처리, 국가에서 보험 처리해주면 남발하겠죠, 의사들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험에 가입해서 진단받을 수 있게끔 엮여지면 보험회사가 돈 많이 벌겠죠. 그럼 다시 돌아봅시다. 대체 1800년대하고 2025년에 와서 지금 이렇게 정신병이 많아진 이유는 여기 원리에 있는 거예요. 과학의 발달이 아니라. 우리 과학 발달 계속 봤잖아요. 과학이 발달된 게 딱 하나였어요. 뭐? 촬영, CT, MRI 촬영하는 용이 기계가 많이 발달했다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뇌를 옛날엔 다 썰어봤어야 됐었어. 뇌가 질환, 혹시 정신병이 뇌에 있는 거 아니야? 원인이 다 썰어보고 편을 썰어가지고 뭐 현미경으로 봤어. 근데 못 찾겠는 거예요, 원인을. 근데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썰어볼 수 없잖아, 뇌를.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찍어보는 거야, 영상기로. 그게 CT, MRI. 그렇게 하면서 발달이 되면서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야, MRI를 찍어보면서 알코올, 술을 많이 먹은 사람 10년 된 사람의 뇌랑 정상인 뇌를 한 100명을 찍어봤더니 약간 좀 차이가 이런 부분이 있더라 정도가 나온 거지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병 우리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매 그 주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매주 했는데도 자꾸 답이 달라. 희한하죠?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식으로 유도를 하니까 자꾸 대답을 못 피하고 계세요. 그러면 정신병 제가 아까 우리 조재민 선생님이 너무 올바른 대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정신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기는 합니다. 예. 어떨 때? 신경성일 때.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도 신경과라는 게 있고요. 정신과라는 게 현재는 분리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정신과가 있고요. 신경과가 있어요.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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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에 그게 맞아요. 네. 네. 자, 지금 이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재 그렇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신경과에서는요. 뇌에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뇌 발달이 잘 못 되어서 네? 지능 저하라든지 그렇죠? 또 혹은 엄마가 임신했었을 때 세균 감염이 돼서 뇌에 타격을 입었을 때 아이가 그럴 경우 태어나면 뇌 발달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지능이 저하되거나 혹은 다른 특별한 행동들을 하게 되거나 발달이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경우는 신경과를 가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의 증상과 특징을 모아서 거기에 맞는 진단법을 내려서 치료를 하죠. 그건 신경과 정신병이 맞아요. 근데 정신과는 그 뭐 하는 곳이냐? 원인은 못 찾았어. 근데 이상해. 원인은 모르겠는데 근데 이상해. 근데 얘가 이 원인을 모르니까 약을 줄 수 있어, 뭘 줄 수 있어. 그 원인을 제거해줘야 낫는 거잖아요. 근데 원인을 모르는데 증상만 계속 있는 거야. 그럼 어떡해? 그냥 알아서 사세요. 원인을 못 찾겠으니까 우리는 못 해줘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왜? 그 증상 때문에 삶이 어렵게 되니까. 예를 들어 가장 크게 뭐예요? 우울증. 자,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의 원인이 있어요? 이 신체에 대한? 아, 뭐.
정신과는요, 쉽게 얘기해서 감정에 따르는 증상들을 얘기했을 때예요. 보통 감정, 화가 나요, 우울해요, 죽고 싶어요, 너무 기뻐서 넘쳐서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어요. 그런 감정적인 문제를 지녔을 때 정신과에서 보통 다룹니다. 사람의 감정이 조절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울증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울증이 왜 와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슬퍼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우울감을 안 느낀 적 있으세요? 절망감, 우울감, 죽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많지요? 네,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지요?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죠? 다 무조건 있다는데 여기? 있었냐 이거? 엄청 많았어. 많았죠. 우리 전사님, 우리 여기 집사님 있죠? 엄청 많았지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죠? 없으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예, 정답. 완벽해. 다음 수업 때면 항상 와 계셔. 예, 너무 좋네 수업이 아주 그냥. 최고야 최고. 맞아요. 감정이라는 것은 기쁘든 슬프든 그 깊이의 폭이 다 다르지만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는 기분이에요. 근데 그 감정을 통해서 극복을 해서 한 번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감정의 문제를 병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약으로 조절을. 어떻게? 이 감정이 우울하려면 이 세로토닌이 뇌에서 적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을 약을 통해서 더 많이 분비돼서 유지할 수 있게끔 약을 처방해 줄게. 자, 그래서 이 감정을 조절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적게 나오면 우울하대요. 그러면 내가 집이 폭삭 망해가지고 우울한 거야. 근데 이 우울감이 너무 오래 가서 죽고 싶을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이 사람 뇌를 연구해 보니까 세로토닌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우울하니까 적겠죠. 그 감정 배출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세로토닌이 많이 왕성하게 뇌에 유지할 수 있게끔 약을 먹였어. 그러면 나아질까 안 나아질까? 나아져요. 처음엔 좋아져요. 근데 모든 약에는 뭐가 있다? 부작용과 내성이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우울할 때마다 먹는 거야. 죽기 싫으니까. 계속 먹어요. 자, 그러면 몸에서는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조금 나았던 그 세로토닌마저도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약이 넣어주니까 알아서 이거 내가 분출해줄 필요도 없네. 알아서 계속 그 세로토닌 수치가 유지되고 있네. 하니까 그 있던 것마저도 안 나오고니까 약을 딱 안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감정이.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약 먹다 죽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신경과 정신과 어떤 게 진짜 정신병을 고치는 곳이에요? 신경성은 있어. 신경과는 세균 감염을 제가 제일 쉽게 예를 드리는 게 매독이죠. 매독은 성병이에요. 몸에 세균이 감염이 돼서 성병이 생긴 건데 문제는 이 매독이 증상이 뇌 증상으로 와요. 나중에는 신체적 증상이 다 발현이 된 다음에 마지막에 뇌가 문제가 타격을 받아서 정신병자 증상이 나와요. 치매까지 오고요. 자, 그럴 때는 이 신경과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해서 약을 먹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그 사람이 매독인지 몰랐으면 증상만 보면 정신병자 같거든. 근데 약에 치료해서 낫게 하는 건 바로 이런 것을 신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신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이것처럼 정신병이 있어요, 없어요라고 딱 물어봤을 때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적인 문제, 태어났을 때 어떤 구조적인 문제, 뇌의 구조적인 문제로 생기는 정신병은 있습니다. 단 그거는 신경과에서 이제 진단과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정적인 문제의 정신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클리어하게. 네, 원인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1800년대 시대, 1980년대까지 왜 그렇게 많은 정신적인 문제의 의사들과 약사들과 뭐 과학자들 이 정신병을 어떻게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왜 다 도움이 안 됐냐면 이걸 통틀어 묶어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의 정신병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본 거예요. 근데 고쳐져 안 고쳐져? 안 고쳐지더라. 그래서 성경적 상담이 나왔다. 지금 우리 현대 시대에도요. 성경적 상담이라고 하면 종교적 관점으로 보죠. 성경적이니까. 근데요. 희한하게 자 정신과 의사가 DSM을 보는 건 왜 종교적으로 안 보는데요? 이게 디폴트잖아. 이건 무조건인 거잖아요. 이 책에 있는 진단명과 그런 거 모두 100% 믿는 거잖아요. 의사들은. 그렇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의사들이. 근데 지금 계속 말이 안 되니까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하잖아요. 완벽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저게. 근데 사람을 딱 진단 내려버리고 처방에 약이 들어가잖아요. 오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근데 성경에는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오류라는 게 없어요. 왜? 인간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니, 사람을 신이 창조해서 그 창조자가 이 만든 이 피조물에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가장 행복하다라고 준 매뉴얼이에요. 살아가는 매뉴얼. 그게 성경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자, 너가 태어났니? 그럼 이제 너가 앞으로 잘 살려면 자, 이렇게만 살면 돼라고 매뉴얼을 줬어. 살아갈 매뉴얼을. 우리가 TV 이거 하나 조립하려 그러면 매뉴얼대로 매뉴얼 보고 하는 게 편해? 아니면 안 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부딪혀보고 깨져본 다음에 하는 게 더 편해? 설명서 보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편한 거죠. 그런 성경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한 길을 걷게 만들어주는 매뉴얼이에요. 네. 근데 이 매뉴얼을 사람들이 너무 그냥 단순 종교적 관점만 기독교 막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난 안 믿어요라고 해도 성경을 딱 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해서 따라만 가보세요라고 해도 이게 행복해져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상담이 왜 필요하냐? 자, 우리 첫 번째 이 교재에 왜 교재가 없어요? 좀 같이 봐요. 우리 여기 지금 저기 원탑이신데 같이 봐요. 저기 원탑인데 지금 같이. 아유 교재를 안 줬어요 어떻게? 자,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자 우리가 지금 이 과학 발달을 통해서 굉장히 삶이 편리해졌죠. 편리. 지금 2025년이 되면서 삶은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근데 삶의 질은 어때요? 는 더 떨어졌어요. 몸은 편한데 내가 이 성숙하고 이 사람과 관계하고 그런 삶의 질은 다 떨어졌어. 왜 그럴까? 편리해졌는데. 나태함 또 편리하니까 나태해질 수 있죠. 또 자기만 편리하니까 자기만 생각하게 돼. 그렇죠? 또 경쟁이 심하대. 맞아요. 또 다 맞는 말이에요. 네, 발전이 없어요. 또 뭐? 개인의 우월성. 네, 교만해요. 굉장히 많은 게 발생이 돼요. 편리가 되는 순간. 이게 무엇에 시작해요? 과학 발달에 의해서 시작한 편리성이에요. 그로 인해 우리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좋아져야 할 것이. 이게 뭐냐면 사람을 잃은 거예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 편리하거든. 지금 하나님을 안 찾아도 편리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도 이렇게 편리한데 한 순간 하나님을 딱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순간 뭐가 와요? 나태해져요. 자기만 알게 돼요. 사람과 경쟁하게 서로 돕는 게 아니라 경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과학기술 편리함에 의지하게 돼 점점. 그리고
자기 우월성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좋을 것 같잖아요. 나중에는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람이 살아갈 소망을 잃어요. 소망을 잃습니다. 그제서 여기 생각하는 거, 내가 여기 왜 사는 거지 지금? 자, 소망을 잃은 사람, 삶에 소망이 지금 있으세요? 소망이 있어요? 본인 삶에 소망이 있으시냐고? 아, 소망이 이야, 뭐가 어려워 이쪽 좀. 소망 이야 없는 것도 뭔데? 소망 이야 있어요. 예, 소망 있으세요? 살아가는데 소망. 예, 네, 그렇죠, 그렇죠.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뭐, 아, 자기 얘기하세요. 이하동문 이런 거 없어요. 아, 있으세요? 됐습니다. 네. 있으세요? 음. 네, 맞아요. 소망이 있으신 거예요. 저희 조교 선생님, 삶에 소망이 있으세요?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몰라. 소망이 없어. 그래, 자, 이봐, 매우 중요한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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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 네, 그쵸. 우리 예전 삶이죠, 뭐. 어쩌 불어. 아유, 조교. 소망이 아직 없어. 굉장히 큰 차이예요. 저는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이 소망이 있어요. 내가 근데 대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저는요 빨리 죽고 싶어요.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그쵸? 보세요. 소망이 없잖아요 지금. 왜 살아? 하루하루가 힘들 텐데. 큰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소망이 있어요. 저는 살아갈 소망이 있는 사람인데 빨리 죽고 싶어. 왜? 왜 그럴까? 그러니까 희망이 없죠. 저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빨리 죽고 싶어. 아, 저 처자식이 없어요. 남편만 있어. 자식이 없어. 근데 빨리 죽고 싶어.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세상도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앉아서 이 시간들을 나누는 것도 사실 너무 행복해요. 정말로. 지금 가게에 도시락 싸다 왔단 말이에요. 막 남편하고 막 지지리 먹고 막 음식 내준 다음에 나 얼른 가야 돼 하고서는 얼른 강의 준비하고 이제 옷 갈아입고 왔어요. 너무 바빠, 너무 정신이 없어. 근데도 이 시간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왜? 그쵸? 네, 너무 좋아. 왜? 제가 이전 삶이 어땠는가? 아까 얘기했던 지금 우리랑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여자의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저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중학교 6학년이래. 중학교 3학년 때 그 어디 산 중턱에 있는 놀이터에서 새벽에 술 마시다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토하다가 난간에 부딪혀서 아침 일어났더니 눈 밤탱이 돼가지고 일어나고 교복 입고. 그게 저예요. 담배 피면서 누가 지나가면 뭘 쳐다봐, 뭘 꼬라봐 욕하고 어른들한테. 저예요, 그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야,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야 행복한 건데라는 걸 몰랐단 말이야,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봤어. 그랬더니 어떤 길로 가? 망하는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인간은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길이 있어요. 이 정신병은 이거다라고 진단 내리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길만 걸으면 꽃길이야. 행복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제 만난 거야, 나는. 그래서 너무 행복해.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지금 죽어도 행복하거든. 그래서 빨리 죽고 싶다. 왜? 지금보다 더 행복한 세상이 있대요. 어디? 천국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계신 곳. 그러니까 오늘을 살다가 죽어도 내일 살다가 죽어도 이렇게 열심히 죽어라고 나닥 준비를 해도 지금 죽어도 난 괜찮아. 누군가 뒤에서 하겠지. 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삶의 소망이 있고 없고에 따라 삶의 질, 삶의 행복이 있고 없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가 인간 각계의 삶의 질이 행복과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삶의 질이 떨어져. 내가 마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삶의 질이 떨어져. 근데 그 행복과 마음 상태를 다루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 길을 가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삶의 질이 떨어져. 그러니까 우울감이 오고 죽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삶의 행복한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길로 걷다 보니 자연스레 매뉴얼대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소망이 있어. 우울증이 오겠어? 저 같은 사람이? 안 오지. 네. 그래서 이러한 병질적 현대사회가 삶이 어떻게 소망을 갖는지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과학 발달로 인해서. 이 현대 사회가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희 주변에 행복하지 않아요, 우울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 매뉴얼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마음이 힘든 거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왜 술을 마셨어요? 그냥 좋을 때 먹고 슬플 때 먹다가 나중에 먹고 무의식적으로 마시다 보니까 그게 편해. 그냥 술만 먹으면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그리고 술만 먹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돛대 위에 두는 것처럼 편해. 예, 그렇죠. 노숙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면서 눈 깼다가 내가 술을 찾는데 마시고 나니까 또 기절을 했어. 그러면서 똥오줌을 방에 지리고 싸네. 그게 알고 중독자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었을까요? 그렇게 똥오줌을 치리고 싸고 나니까 가족들이 날 무시해. 친구들이 날 무시해. 회사에서 잘렸어. 자, 삶의 질이 좋아져 나빠져? 나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중독의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딱 하나로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술을 보지도 말지어다. 내가 그 매뉴얼만 하나 알았으면 여기까지 왔겠어? 몰랐어. 네,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아니 근게요. 네.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한 줄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 선택이지 누가 먹으라 말라 그래 왜? 아니 지 행복하라고 먹지 말라는 얘긴데 안 듣더라는 거야 이걸. 안 듣지. 왜? 방금 얘기했잖아요. 마시면 어떻게 된다? 결과가 다른 사람을 통해 이미 봤어. 근데도 난 내가 해봐야 아는 거야. 이런다고. 그쵸. 이게 사람의 교만입니다. 인간은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난 참을 수 있어. 난 조절할 수 있어. 아니요. 인간은 다 중독되게 되어 있어요. 먹으면.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지도 말래요. 유혹되게 되어 있거든. 그렇죠. 인간은 적당이라는 게 없어. 그쵸. 아예 어디가? 아니.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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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네. 그러니까 네. 있어요. 네, 있어요. 그 중요한 포인트는 성경은 앞뒤, 위아래,
폭넓게 전체를 다 우리가 받아 읽어야 되잖아요. 신약과 구약을.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술에 대한 성구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근데 성도에서는요, 절대 금주예요. 성도는 절대 금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성령님을 넣어주셨을 때 우린 성전이거든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 안에서는 술을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로 클리어합니다. 워딩이나 이런 것들은 그 상황에 따라 혹은 그 교회 어느 곳에 따라서 어떤 지도자가 어떤 말을 했다 그런 차이일 뿐이지 핵심은 같아요. 네. 자, 다시 이 안에 들어가서 교재 볼게요. 자, 우리가 중독에 다 쳐도요. 문제는 정신과에서 뭔가 도움은 줄 수는 있어요. 네. 저 일반인이 야 친구가 야 너 자꾸 그렇게 먹으니까 가족들한테 무시받잖아. 좀 줄여. 그것도 도움되는 말이잖아. 의사들도 그 얘기는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약을 처방해 주더라도 조금 조절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갈망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해준다든지 그런 약은 보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독의 완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완치가 없어. 왜 없을까? 왜 정신병에서는 중독은 완치라고 하지 않을까? 먹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없애? 약으로. 그쵸? 술의 갈망은 먹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 약으로 이걸 완치를 해? 그러니까 조금 도움은 돼서 참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려줘. 다만 다시 재발을 합니다. 재발을 해요. 여기서 재발 안 해봤던 분 계세요? 우리 김동영 목사님 만나서 딱 한 번에 끄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 너무 완벽한 사람들이 계셔서 여기. 자, 제가 만난 우리 세운교회 있으면서 만났던 대부분의 99%는 재발이 있어요, 항상. 지금 여기 1% 계신 분이에요, 두 분이. 네, 상위권이요. 네, 99%는 재발이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입니다. 재발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야, 거짓말하지 마. 너 성경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 거짓말 지금까지 속으로 한 적이 있어 없어요? 그 뒤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치?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 들었어. 성경 말씀 들었어. 거짓말 한 적 있어 없어? 그 뒤로. 생각이라도. 그거 봐. 다 재발이에요, 이게. 이게 재발이에요. 그 재발이야, 다 그게. 거짓말도 중독 문제에서만 한 번에 딱 끄는 거지. 다른 죄는 어떻게 할 건데? 다 재발이에요. 그거를 인내하고 또 참아내고 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안 하려고 가는 그 과정이 인간의 역할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최대한 좀 짧게 회복되기를 도움을 주시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정신질환, 정신병은요 절대로 정신과에서는 이걸 재발을 막을 수가 없어요. 중독은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뭐라 하냐면 불치의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기 친구분은 불치병 걸렸는데 어떻게 났어요? 그쵸? 의사가요 중독은 불치병이라고 해요. 평생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평생 약 먹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불치병이 한 번에 나왔어. 왜 그랬을까? 뭐 원인이 뭘까? 뭐 좋은 거 먹었나 혼자? 예? 옆에서 봤잖아요. 목사님 잘 만나가지고 불치병이 났어. 아니 이상하죠. 모든 정신과 의사가 중독은 불치병이란다니까. 봤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 번에 났대. 안수도 안 했어 목사님. 물러가라 이것도 안 했어. 내가 봤어 옆에서 안 했어. 났더라는 거야 한 번에. 왜? 중독과 제가 얘기하는 이 신경적인 거 말고 감정적인 문제,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사람이 알고 깨달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알고 깨달으면 낫는 거예요. 우리 조지사님 딱 한마디 하셨죠. 안 먹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왜 먹었지 이거를? 봐봐.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맨날 어떻게 하면 이걸 먹을까 하다가
김도현 목사님 만나고 무슨 말씀하셨겠어요? 야, 그렇게 먹으면 행복한 인생이 안 돼. 하니까 어라?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가 않게 사네? 안 먹으면 돼야 하고 딱 바로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는 순간 행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다시. 그쵸? 그래서 불치병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든 이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존재가. 내가 행복의 길을 가고 싶다? 행복의 길을 가라. 그 길로 따라가면 그냥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만들면서. 근데 그거를 내가 안 하는 거야. 어떻게든 먹을까? 술을 마실까? 어떻게든 좀 그 길을 안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 가라고. 그러다가 어디가 멀어져요? 행복과 멀어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서? 본인이 만드는 거야, 스스로. 그래 놓고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냐, 나 왜 이렇게 슬프냐, 힘드냐, 죽고 싶다 하고 어디 가? 정신병원 가는 거예요. 낫지도 않는 곳에, 원인도 못 찾는 곳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적 상담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 성경적 상담은요, 먼저 첫 번째 근원을 발견해요. 원인을 발견해요. 자, 중독이 됐어요. 그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먹지 말라, 보지 말라 한 것을 먹었으니까 중독이 되지. 그럼 뭐 하면 돼? 안 먹으면 돼. 근데 전 술을 안 먹고는 못 살겠어요. 왜 못 살아? 제가 너무 힘든 감정을 못 추스려요. 술을 먹어야만 제가 잘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잊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술로 먹는 것이 그것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렇죠? 우리가 흔히 돛 닦는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읽고 내 스스로의 평온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 네. 돛 닦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듣고 다시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들었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하지? 내가 왜 이렇게 죽고 싶어 했지? 스스로 길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속적인 돌봄의 상담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게 해줘요. 왜? 매주 교회 오잖아요. 엄청난 돛 닦는 거예요, 이거. 네, 엄청난 돌을 닦는 거예요. 난 너무 좋아. 줌 볼 때마다 거기 앉아 계신 게 난 너무 좋아요. 정말이에요. 따봉이에요, 정말. 우리 선생님의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이 창창하게 펼치시겠어요. 주일날 사람들이 다 놀러 갈 때 친구분 손잡 다 와가지고 그 부여에 누가 있다고 가서 앉아 계시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쵸? 엄청난 일입니다. 매주 그렇게 우리 김도영 목사님 잘 만났잖아. 그 목사님 설교 매주 듣잖아, 같이. 그럼 잘 만났네, 여기도. 그죠? 친구 잘 만나, 목사님 잘 만났네. 그 말씀을 매주 들으면 어때요? 나에게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린 매번 재발해요. 거짓말을 자꾸 해. 하려 그래. 하고 싶어. 근데 매주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다가 10번 했던 거 9번 하고 8번 하고 7번 하고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어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는 반드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 흔히 잘 알잖아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인생이 당연히 고달프죠. 주변 사람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근데 거짓말 잘 안 하는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치예요. 그것처럼 술을 안 먹으면 돼. 네. 우울감이 생길 시간이 어딨어. 제가 지금요. 시간이 1분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우울할 시간이 없어. 정말. 가서 그냥 예,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예. 이렇게 만날 때마다 왜 행복하니까. 항상. 자, 근데요. 이렇게 물론 성경으로 중독이든 여러 정신병은 다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100%. 근데 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 아플 때. 우울증인데 손목에 팔을 그었네? 그러니까 성경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손목 그었으면 어떡해? 병원 가야지. 꼬매야지. 염증 내면 안 되니까 약 발라야지. 중독이 돼서 지금 술을 막 이렇게 먹었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
해독 치료 받아야지. 성경으로 머리 성경책 올려놓고 해독될지어다 하면 해독돼요? 안 돼. 병원에 가셔야 돼. 빨리 해독. 혈액 속에 있는 알코올기를 다 빼줘야 돼. 네, 병원 치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협진, 협력, 협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서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도움 받을 것이 따로 있고 성형으로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정신병을 주둔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정신병,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이코패스가 나올 거야, 얘기가. 이건 뭐야? 자,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번에 또 문제가 좀 많았는데 뭐예요? 심신미약, 심신상실.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이 얘기? 심신미약. 아니. 신문에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사람 대부분 누구예요? 어? 아니. 그쵸? 자기 스스로 저는 심신미약이에요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자, 심신미약이라는 뜻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스스로 내가 심신미약이라 그래 라고 하면 나 멍청한 거야 라고 하는 거랑 같은 의미잖아요. 근데 심신미약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범죄자. 왜 그럴까? 내가 심신미약인다라고 하는 건 내가 멍청하고 바보입니다, 내가 상황 판단이 안 됐어요 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럼 인간이라면 보통 자기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건데. 근데 하는 때는 언제야? 범죄됐을 때. 자, 심신미약은요 심신미약은 형법,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1항에 두 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10조 1항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뭐예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대. 사물. 이게 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는 거야, 이게. 내가 칼을 쥐었는데 이게 칼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멍청해, 이게 칼인지를 모를 수 있지? 그쵸? 또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요. 이거를 펜으로 그려야 되는지 뚜껑을 닫고 그려야 되는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심신미약 상태예요. 범죄자가 이런 심신미약인 형벌을 벌하지 않는데요. 근데 누가 주장해? 범죄자들이. 근데 심신미약으로 무죄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아요. 주된 범죄 어떤 범죄일까? 우리나라. 무슨 교통사고? 음주.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실제로 술 먹고 블랙아웃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이 걸린 그 음주운전 걸리는 게 새벽에 혼자 운전하다가 신호등 앞에서 멈췄다가 그대로 잠들어가지고. 네. 걸린 게 이번에 그렇게 걸렸어요. 제주도에서 신호등에 새벽에 신호등 앞에 차가 하나 서 있는 거야. 그 이제 반일 나가는 노인네가 가다가 왜 저기 앞에 차가 그냥 서 있지? 하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연예인이야. 배우 남자. 근데 선생님 열어보세요 했더니 자고 있어, 거기서 신호등 앞에서. 그러니까 신호니까 기니까 이제 피해놓고 잠깐 있었겠죠. 그러다 잠든 거야.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차가. 아니면 요즘 자동으로 그 브레이크 밟으면 멈춰 있는 거 있죠. 차 기능이 있어요. 네, 그런 한 번도 안 밟으면 그냥 멈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멈춰 있던 거지. 그 알고 보니 냄새나, 술 냄새. 자, 그런 경우 심신미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 사람은 심신미약을 주장하진 않았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하차했어요, 다. 근데 예전에는 무조건 음주는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어요. 왜? 당시에 한국 사회가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 아유, 술 취했으면 뭐 어쩌겠어. 그럴 수도 있지. 술 먹고 막 뭐 부셨어. 아유, 뭐 술 먹었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럴 수도 있지. 술 먹고 마누라 팼어. 아유, 뭐 술 먹었는데 어떻게 하겠어.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 술 먹고 자식을 죽였어.
그럴 수도 있지, 술 먹었는데 하는 게 심신미약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무죄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심신미약이 왜 무죄가 될 수 있냐면 정신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좀 바뀌었어요. 술 먹어서 그랬어요라고 하는 순간 가중처벌됩니다, 요즘에는. 네, 바뀌었어요. 가중처벌돼요. 누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래? 그쵸? 누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래? 거기부터 잘못됐네.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심신미약을 지금은 잘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남편이 살인을 했어, 자식을. 예를 들어, 근데 남편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어. 그래서 사이코패스였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아니었대. 막 이런 소리를 해. 에? 그래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내 안에 누가 죽인 거지, 난 지금 기억이 없어요. 막 이래. 근데 그럼 스스로 예전에는 그게 심신미약으로 됐었어요. 그래서 무죄가 됐었어. 근데 지금 어때? 그럼 본인이 자아가 하나 더 있는 걸 알고 계셨네요. 그럼 계획적 살인이네요. 이렇게 바뀌어. 왜냐, 심신미약은 과거에 내가 살인을 했어. 그럼 살인이 있기 전에도 증상이 있었었어. 근데 살인할 때는 기억이 나. 그럼 심신미약이 아니야, 지금. 옛날엔 과거에 이미 그런 어떤 정신질환을 증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내가 살인했었을 때 기억이 있어도 원래 그랬어도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무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뭐 있을 수, 정신병 뭐 증상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살인했었을 때 어떻게 했던 기억이 나세요? 네, 제가 어떻게 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있길래 제가 욱한 심정에 찔렀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을 아시네요? 네. 인지가 있으시네요? 네. 그럼 심신미약 아닙니다. 심신미약은 지금은 내가 찌르는 순간 기억이 있으면 미약이 아니에요. 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 선생님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 순간,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을 기억하고 그리고 단계별로 움직였으면 절대로 이전에 정신병 증상이 있어도 심신미약처럼 안 받아줍니다. 근데 이전에는요,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순간 2페이지 밑에 맨 마지막 문단에 순간 충격적인 경험을 하거나 음주, 약물 또는 어떤 자극에 의해 판단력이 흐려지는 일시적 심신미약 혹은 상실 상태, 노년성 치매 있을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 선천성 지적 장애 등처럼 지속적인 사람들은 이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그 순간에 그 사람 상태를 파악을 합니다. 이제는. 네.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시면 실제 감형된 사례인데요. 2016년 5월 일면식이 없는 여대생을 강남역 상가 화장실에서 무참히 살해한 일명 강남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구형을 받았어요. 강남역에서 여자를 무참히 그냥 살해를 한 화장실에서. 근데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근데 재판부는 이 사람이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는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며 4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이 30년형으로 바뀌었어요. 젊은, 예를 들어 30살, 이 사람이 30살이면 30년 뒤에 이거 60세죠. 풀려나는겨. 뭐라도 하겠지. 그러니까 무기징역하고 30년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럼요. 가석방 그 근거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조현병이라는 거. 망상과 환청에 시달린다. 사실은요,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는 거는 쇼할 수 있어요. 쇼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네, 쇼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중독 상태야. 다녀오셔요, 화장실. 네. 중독 상태인데 선망 안모사님 있어요? 선망, 환청. 선망, 환청. 네, 저희 아버지는 선망과 환청을 너무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옆에서. 정말 귀신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옆에. 옆에 귀신이 있는 줄 알았다니까. 정말로. 저 모르면 정말 뭐 귀신이 홀렸나, 왜 저래? 술 처먹더니 귀신까지 홀렸네. 네. 정말로 현관문 쪽 뒤에서
엉엉 저희 아버지 키가 엄청 크고 등치도 이기셨거든요. 막 이완 사람이 막 산발을 해가지고 막 엄마 막 울고 막 이런 거 보면요 나 무서워 죽겠어요. 옆에 보면은 그런 걸 보여주면 환청 받거든 그 사람이 환시 받거든. 그런 주장하면 혹시 그러고 살인을 혹시 저지를 때는 뭔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 요청하면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그게 말이 되냐고. 술 안 먹으면 정상인데. 그쵸? 자, 그리고 지난해는 좀 지난 얘기지만 2살 배기 아기를 3층 난간에 던져 살해한 발당 장애인. 자기 아기를 3층에 던졌어요. 근데 발달 장애인이야. 그래서 심신상실로 무죄 판단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그는 인지와 정신기능의 장애 및 자폐증적 경향으로 발달장애 1급 판정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사물 변경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봤다. 근데 3살까지 키웠으면 아니 3살이 아니죠. 2살 배기. 2살까지 애를 키웠으면 인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어떻게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애가 애기라는 걸 알잖아. 그렇죠? 2년을 키운 거잖아요. 아, 2살은 1년인가요? 2살 배기면 1년을 키운 건가요? 만 1년? 그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자기 아기를 던졌겠냐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자, 자 이게요. 심신미약이 적응돼야 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이 신경과 쪽에서 접근해야 되는 정신병자들 정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능의 저하로 인지 판단이 안 돼서. 네. 근데 문제는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 좋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바로 음주운전, 음주 문제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네. 음주인은 심신미약이 되는 거, 뭐 조두순 사건, 뭐 다다다다다다다 그냥 음주 들어가 있어요. 음주. 술 먹어서. 이거 무조건 없어져야 되겠죠? 네, 가중처벌. 그래서 가중처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어떻게든 다 막아 제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4페이지 넘어가시면요. 그러나 몇몇 정신질환은 변별력과 의사결정 능력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감형이나 무죄 판결 나오는데 결정은 근거됩니다. 강력범죄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정신질환이 뭘까요? 조현병입니다. 정신분열증. 내 정신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해리성 정체감 장애, 다중인격. 아까 얘기했던 거. 제 안에 누가 있는데 제가 안 했고요. 걔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걔 나오라 그래 막 이래 그 안에서. 아스퍼거 증후군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강력범죄에서 나 이런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심신미약입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네. 근데 일명 정신분열이라고 불리는 조현병은요 증상이 심각해지면 망상과 환청에 시달려요 실제로. 근데 이 과정에서 현실 속 사건과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이 현실인데 자기는 이게 꿈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현병 환자들은. 내 꿈속에서 나를 위협하게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몰라서 칼을 쥐고 찔렀다? 근데 깨보니까 현실이야. 죽어있어 진짜. 그렇다는 거야 조현병 환자가. 누가? 예. 아유 그게 환청이에요. 그게 금단 현상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나 지금 멀리서 날 주위로 오는 것 때문에 신호를 받아야 된다고 이만한 대침을 머리에 꽂고 여기다 꽂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자기가 스스로 벌인 범죄에 감형을 받을 근거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예, 맞아요. 이런 영화도 많아요. 많아요. 이런 영화도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나쁜 애가 그랬다. 다중인격자 특히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이제 쉽게 얘기하는 아스퍼거 증후군보다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이 훨씬 심신미약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인천 초등학생 사건 가해자 김양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특히 유영철, 강호순 강력 범죄죠 이거 이 둘은.
유영철, 강호수는 사이코패스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살해한 이유가 뭐예요?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이코패스는 넓은 의미에서 정신질환의 하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예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삐뚤어진 사람? 삐뚤어진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성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개, 멍멍개 있죠? 멍멍개. 집에서 고르게 아주 그냥 귀하게 키운 개 바깥에 풀잖아요? 개랑 노는 것 같아요? 다른 개들. 집에서만 애지중지 키우는 개, 강아지 있죠? 그런 강아지는요, 바깥에 개들 많은 놀이터 같은 데다가 풀어놓잖아요? 다른 개들이랑 못 놀아요. 왕따 당해요. 네. 사회성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도. 집에서 사람과 관계하는 방법을 못 배웠어. 경험이 없어. 그러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형성되는 거예요. 네. 아까 이게 말이 어렵게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 너랑 대화 잘 못하겠어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어떻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친해지는 방법을 모르겠어 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나타내니까 이게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날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널 사랑하는데 날 왜 사랑을 안 받아줘? 내가 너 사랑하니까 팔 한쪽만 줘. 너 팔 하나만 갖고 있어도 내가 행복할 것 같아. 하고 팔을 잘라가. 사람 팔을 자르면 돼, 안 돼요? 사람 팔 잘라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사람 팔 하나 잘라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쵸? 듣고 있는 열심히 집중해서 생각 다 하고 있는 중. 그게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이게 병이에요, 아니면 못 배워서 그런 거야?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못 배워서. 그래서 실제로 이 사이코패스는요, 심신미약에 안 넣어요. 네. 진짜로 법적으로도 사이코패스는 심신미약으로 안 넣어줍니다. 조현병, 아까 조현병 있죠? 아까 얘기했던 환청, 환시 보는 거. 그거는 심신미약에 넣어줘, 항목을. 그럴 수 있을 정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 참지게 해도 정말 기억이 안 나. 있어요, 상황이. 사이코패스는 계획적이에요. 내가 널 사랑해서 몇 번 만났는데 왜 내가 안 해주니? 내가 팔 하나 잘라가면 나 행복할 것 같았어. 그래서 팔을 잘라갔어요. 그뿐이에요. 다 기억하고 너무 계획적이야. 그래서 이거는 인지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이지 인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사이코패스는요, 감형이 없어요. 심신미약으로 안 됩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사이코패스는 정신병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그냥 진짜 사이코인 거야. 진짜 사이코인 거야, 그냥. 네. 얼마나 못 배웠으면.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코패스란 말에 사이코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어. 정신병 아니냐? 제가 써와서 그렇게. 정신병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으신데요. 흔히 생각하시는 정신병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한마디로 판단력이 상실된 상태를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이코패스는 달라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주 잘 알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설정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이코란 들어갔다고 정신병 환자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야. 왜 안 돼? 정말 그런 거지. 왜 안 되는데? 야, 동물 괴롭히면 안 돼. 왜 안 돼? 나 그 아내가 너무 궁금한데 잘라보면 안 돼?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정신병이 아니다. 자,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려면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야 된다. 근데 이것은요,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분하는 능력을 얘기를 해요. 선악과 시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악을 가리키잖아요. 하면 안 되는 악. 그거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라는 선을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선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기질적 형향이 있는 거예요? 너는 참 선을 잘 구분하는구나. 너는 참 악을 잘 구분하는구나. 분별하는구나. 라고 기질적으로 잘하고 태어나요? 아니요.
되게 착한 아이처럼 행동을 해도 그 속은 골마 터진 경우도 많아요.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인형처럼. 그렇죠? 그럼 선악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되고 잘못했으면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해서 생긴 게 사이코패스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정신병, 그러니까 정신병이라는 게 돼서 나중에는 이 심신미약의 범죄자가 사용까지 해버리는 문제가 됐어. 정신병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정신병도 아닌 거를. 못 배워서 그런 거를. 그래서 정신의학이 심리학, 정신의학과 심리학이 현대사회에 지대하게 공헌한 몇 가지가 있어요. 자, 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5페이지 중간에. 자, 첫 번째 무슨 공헌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엄청난 공헌을 했죠. 정신과가. 자, 두 번째 시작. 네, 사이코패스 양육하고 있어요. 세 번째. 네, 네 번째. 이게 제일 무서워요. 양심을 꺼리지 않게. 자기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양심껏 살지 않는 게 어떻게? 정신병이라 그래. 그럼요. 그럼요. 왜? 바깥에선 정신에 네 병이 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넌 다 문제 없어. 병을 치료하면 돼. 그게 중독이었다니까요. 중독은 뭐가 문제야? 너의 죄로 인함이라. 네 양심껏 너가 알면서도 먹었잖아. 똑같아요. 모든 정신질환도 네 마음껏 하고 싶었기 때문에 걸린 질환이에요. 네. 사이코패스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한테. 이때까지 네 마음껏 양심에 꺼리지 않게 행동했지. 그거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사람이 온전히 살아가는데 만들어주는 매뉴얼이니까. 오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뒤에 바로 이어서 난 너무 좋아. 이 피드백이 너무 좋아. 열심히 듣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는 거 계속. 또 넘어가 볼게요. 일단. 자, 그다음에 뭐였어요? 종교나 철학 시작. 네. 다음에 요즘에는요 공동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내가 잘 살아야지 남을 도와. 네. 내가 남 돕다가 내가 손해 보면 어떡해? 내가 남 돕다가 내가 사기 당하면 어떡해? 요즘은 요즘 사회가 이래요. 사기꾼이 너무 많거든. 네, 극단 이기주의예요. 자, 그다음에 인간이 시작. 자, 여러분 성경에 상황 윤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상황 윤리가 뭐예요? 상황에 따라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소리야. 성경에 있어 없어요? 없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소리예요. 성경은. 네. 내가 술을 마신 이유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마누라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마신 거지. 마누라만 멀쩡하면 내가 술을 마셨겠어? 그게 상황 윤리야. 네. 누가 마셨어? 먹고 싶어서. 내가 먹고 싶어서 마셨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요. 그쵸? 그다음 그동안 인류가 요게 AA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이파워, 모르는 신의 능력이라고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 내용은 시작. 이게 환장할 노릇입니다. 우리 정신분석 때 배웠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정신과 의사들만 요거를 공부할 수 있게끔 자기들이 미국에서 지정을 하고 나니까
무수히 많은 정신과 의사가 정신분석을 배워야 됐고 나중에 이게 쓸모가 없으니까 정신과 의사 빼고 나머지도 다 배울 수 있게 됐어라고 딱 밥을 바꾸는 순간 모든 상담사가 전부 정신분석을 배웠어.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수많은 성적 원인을 통해 상담을 하고 있는 정신분석을 배운 거야.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못하고 그쵸 상담가만 배출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이 있습니다. 저 그다음에 생물학 시작. 자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원래부터 있었다고 했었어요? 정신과 의사. 우리 여기서 배웠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 정신과 의사가 담당했던 고대 시대에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샤먼. 고대 시대 샤먼. 흔드는 사람들. 네, 샤먼. 흔드는 사람들. 네. 그게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 당시에. 추장도 뭐 추장이 샤먼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샤먼이 따로 있기도 했죠. 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신과 의라고 분류된 지가 얼마 안 됐다니까요. 네. 역사가 짧다 그랬잖아요. 계속 봤잖아요. 그나마도 정신과 의사가 조금 기틀을 마련한 게 언제예요? 1900년대. 1920년대부터. 왜? 약이 만들어지면서. 신경전달 물질이 발견되면서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고 그 약을 의사가 팔게 하니까 이전에는 의사가 뭐 했다 그랬어요? 병신병 걸렸다 그러면은 물총 쏴. 찬물, 뜨거운 물 담갔다가 뺐다 해. 그럼 좀 날 것 같아. 전기 충격해 뭐 뇌에다가. 방법을 모르니까 충격 쇼크를 주고 딱 기절한 다음에 딱 깨잖아? 돌아올 때가 있어 사람이 진짜로. 그걸로 했다니까요 정신치료를. 술을 마셨어. 이 중독을 어떻게 끊게 할까? 뇌에다가 전기침을 쫙 쏴. 맞겠냐고요. 그랬었잖아요 1980년대에. 네, 1800년대에. 그러다가 약이 나오면서 신경전 물질을 조절하는 약이 나오면서 그 약을 처방하니까 즉시 정상으로 돌아오네. 그러니까 그때 정신과 의사 위상이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작용이 뭐라 그랬어요? 그 부작용, 약의 부작용. 내성을 통해서 혹은 그 약의 강한 부작용이 치매. 네. 그래서 결국은 불황이 다시 된다 그랬죠.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 퇴원했다가. 지금도 정신과 약물의 이 부작용은 굉장히 강합니다. 에이, 입퇴원 반복. 그러니까 이제는 아는 거예요. 야, 이거 정신과 가도 될 게 아니구나 이거. 약을 웬만하면 태어나면 끊잖아. 독한 줄 아니까. 끊으니까 어떻게 해? 그 증상만 없애던 약을 끊으니까 어떻게 돼? 다시 증상이 재발돼.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정신의학과 심리학이 우리 세대에 이렇게 공헌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읽어보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아까 또 처음 우리 조교님 더우세요 조교님? 더우세요? 네. 우리 조교님이 처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정신병이 있냐? 아 있다. 사이코패스 같은 거. 원인이 뭐냐? 있다 원인. 뭐냐? 뇌의 문제다.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얘기를 쫙 1시간 넘게 들어봤어. 정신병이 원인이 있어요? 사이코패스가 정신병이에요?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면 몰랐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정신과와 이 제약회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놓는 이 상황이에요. 이게 다. 중독은 불치병입니다. 누가 얘기해요? 정신과 의사가. 근데 실제 맞아 틀려? 틀리잖아. 정신병은 있는 겁니다. 원인은 뇌에 있어요. 실제 뇌에 있어요? 뇌에 뭐 수술하셨어요? 그럼 중독 어떻게 났어?
사람은 정신병이 정말 신경성이 아닌 이상 정신병이 아닌 거예요. 치료를 받을 게 아닌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지. 그게 잘못된 것을 배워야 되는 거지.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무슨 전기 충격을 받아야 되거나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너무 좋은 케이스야 정말. 딱 사람이니까 깨닫잖아. 딱 듣고 깨닫잖아. 고개를 딱 끄덕이시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것이 바로 이 정신의학과 심리학이 돈을 벌기 위해 여태까지 우리에게 심어놓은 이런 내용들이 이게 다 잘못 알고 있는. 그렇죠? 넘어가시면 자 도시전설이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세상의 도시전설. 뭐냐면요. 자 데이비드 로제한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적 실험을 해봤어요. 로제한 실험이라고 하는 건데 로제한은 자신과 친구가 포함해서 가짜 환자 8명을 데리고 자기 포함해서 8명 정신병을 가서 입원을 해본 거예요. 나 이거 너무 해보고 싶어. 진짜. 정신이 멀쩡한 연구원들이 친구 데리고 가서 8명이 정신병원에 몰래 입원을 해. 입원해보는 거예요. 정신병 환자처럼. 가짜로.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진료하고 관찰하는지를 실험해서 갔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하루가 이제 처음에 입원할 때 진단하잖아요. 나는 정상인데 정신질환처럼 진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입원하셔야 된다고. 8명 다. 그래서 입원이 된 거야, 진짜로.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 모두 증상이 없어졌다고 보고했으며 자신들이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이제 하루 자고 나서 일어나고 사실 저 증상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단해 주세요. 저 치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나은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 치료진은 아무도 안 믿어줬대요. 미친놈이 지가 정신병이 아니라고 하니까 뭔 소리야 너 지금 그거 말하는 거 자체가 정신병자야 이러는 거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결국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퇴원했어. 진짜 이 정신병 없는 사람이랑 입증해줘가지고. 네. 그래서 겨우 나왔는데 겨우 퇴원을 했는데 최소 며칠에서 몇 주가 되어서야 의사가 뭐라고 처방을 했냐면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음이라고 써준 거야. 그러니까 완치도 아니야.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음. 정상인이 들어갔었는데. 그렇게 해서 겨우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증상 없음이라고는 안 됐대요. 결국에. 네, 그래서 이 실험으로 실제 정신질환 환자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일반인들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신은 진짜로 들어온 게 그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진짜 정신병자가 아닌 걸 눈치챈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정신병원에 있던 사람들. 정신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다 몰려와서 정신병자 아니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의사들은 정신병자라고 분명히 하는데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험을 끝나고 과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이언스 논문이 있어요. 사이언스 논문지. 거기에 발표를 해버렸네. 엄청난 사건이에요. 진짜로. 이게 너무 열받잖아. 이 병원은. 정신과 의사들도 너무 열받은 거야. 그게 이제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사기다. 야 환자 보내봐. 진짜 관별해줄게. 한 병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로제한 그 정신의학자가 알았어. 내가 그러면 너네한테 100명의 환자를 보낼 테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라고 말 안 하고 100명을 내가 알아서 보낼 테니까 그 100명 중에 진짜 간별해봐라. 라고 딱 얘기한 거야. 세기의 대결이 된 거야 진짜로.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정신의학자가 정신과 의사가 우리가 당신의 100명 환자 중 91명을 간별해냈습니다. 하고 발표했어요. 100명 중에 91명 가짜라고 간별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러고 나자마자 로제한 그러니까 그 실험을 진행한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정신병원에 아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보냈어. 보내겠다 했고 아직 안 보냈어. 근데 그 병원에서 100명 중에 91명을 간별해냈습니다. 정신 환자가 아닌 걸. 그럼 뭐야? 여지까지 100명이 왔으면 그냥 정신과 원래 왔던 입원 상담을 받았던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 다 입원시켰을 건데 지네가 정신 차리고 꼼꼼히 보니까 91명은 정신질 환자가 아닌 거야. 여러분 이 사건이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정신병원 지금 이러고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강제 입원도 지금 될 수 있다고 했죠. 강제 입원이 법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신병원에. 근데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여기 전화번호 있어요. 그 처리해 주는 사람. 강제 입원 시켜주는 사람.
상담을 제가 받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킬 수 있습니까? 근데 방법을 막 알려주더라고.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사람이 재단하고 정신 진단 상태를 진단하고 인신 구속 같은 형태로 심판할 수 있는 따위의 권한을 주어진 건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인간은 권한, 권력 같은 것들이 생길 경우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정신 증상에 관한 진단, 통계, 약칭 DSM, 아까 얘기했던 요거 진단 통계 내는 거, 편람 내는 거, 이 진단 기준이 관찰 가능한 명확한 내용들로 이루어져야 됐고 나중에 그런 문제를 통해서 다시 개편해서 5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근데 아직도 저게 개편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될 것들이 그 안에 진단.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것도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찬드라 쿠마리 구룽이라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1993년에 일어났던 한국에서. 찬드라 쿠마리 구룽,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찬드라 쿠마리 구룽이라는 네팔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노동자로 입국을 해서 재봉틀 그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한국말이 얼마나 서툴겠어요 처음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일을 하고 쉴 때 기숙사에서 나와서 길을 걷다가 길을 잃은 거야. 외국 사람은 길을 잃을 수 있겠죠. 멀리 나오다니 길을 잃은 거죠. 근데 주머니 돈이 있었는데 막 정신없이 다니다가 그 돈도 떨킨 거야. 그 떨킨지를 모르고 한참 길을 헤매니까 얼마나 배고파. 그래서 근처에 있는 분식집 가서 라면을 먹었대요. 라면 다 먹고 나서 이제 돈을 내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는 거야. 네팔 사람. 상상이 어떻게 이 외형이 상상이 되시죠? 그 네팔 사람이 기숙사 있었으면 한국 기숙사에 있으면 얼마나 꼬질꼬질하게 있었겠어. 시골에서. 그 사람이 라면을 먹었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말이 소통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 네팔 사람은 나 거기 기숙사에 있으니까 돈 갖다 드릴게요 막 해가는데 그 분식집 사장님은 무슨 생각하겠어? 먹고 칠라네 이거 아주 그냥. 네. 1993년도에 외국인은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질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외국인이 많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해서 왔어. 경찰이 왔어. 말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행여병자라는 진단명으로 정신병원에 6년 4개월간 입원했어요. 강제 입원. 고한 사건으로. 이 6년 4개월을 왜 정신병원 가게 됐냐? 이게 행여병자라는 거. 그러니까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돈도 없고. 네. 네. 길거리에서 술 먹고 있는 노숙자들요. 정신병원에서 많이 데리고 갑니다. 특히 겨울철에. 왜? 1992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했던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은요. 무전 취직하려 했던 게 아니었어요. 단지 한국말을 못했던 것뿐이야. 그리고 당시에 통역사가 없어서 네팔말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네. 근데 이 범죄자 하나를 위해서 누가 번역하러 오겠어요? 통역하러 오겠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뭐야 저거 뭐 어디 나라 사람이야 말도 못하고 정신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냥 정신병원 입원시켰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건이 됐던 거예요. 기록이 남는 거예요. 이 병원이 어디 병원일까요? 이 사람 입원시킨 병원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에요. 청량리예요. 청량리 정신병원은요 원래 알아줬습니다. 이수요. 이 사건을 위해서 폐쇄했었어요. 잠깐 병원이 나중에. 아니 그때. 네. 왜? 6년 4개월을 지난 뒤에서야 인권 다루는 사람들이 이거 아니다. 다시 찾아줘가지고 퇴원시켰어 이 사람을. 이 사람은 그냥 정신병원에 6년 4개월 있던 거예요. 그 한 번 사건 때문에. 네. 이게 참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을 악용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병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니까. 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 마지막 페이지 7페이지 오늘 7페이지까지만 해볼게요. 자, 7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그럼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어요. 자, 과연 성경적 상담이 가장 오래됐다고 얘기했는데 왜 성경 상담이 가장 오래됐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태초에 말씀 안에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나열한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상담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역사에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최소 3000년 구약적 배경을 가집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혼란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 이를 잘 처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18장에 모세가 백성들의 문제를 듣고 조언해주고 판단해주는 일을 분주하게 할 때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백성 중에 몇 명을 뽑아 모세가 혼자 도맡았던 상담과 판단 사역을 돕도록 했어요. 그게 상담가예요. 성경적 상담가. 자, 이 장인의 말을 옮겨서 누구를 그럼 상담가로 뽑을까 했더니 제덕이 겸전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라. 내가 상담해 주는데 내가 개인 이익이 죽이고 내가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이 상담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설명을 하겠죠. 상담가야 아니야. 여러분 지금 여기 왜 배우시는 거예요? 성경적 상담가를 하시기 위해 계신 거예요. 남을 돕고 싶다면서요. 나와 같은 자를 돕고 싶다면서요. 그럼 제가 말했죠. 그분한테 무슨 말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거 무슨 설명하실 거예요? 라고 계속 물어봤잖아요. 상담가가 되셔야 되니까. 그런데 상담가가 되려면 뭐 어째야 된대요? 제덕이 겸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지금. 그게 성경적 상담가의 기본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실제로 이렇게 상담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잠언 11장 14절 말씀에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근데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리라. 자, 도략이 영어로 카운셀이에요. 상담. 그래서 이 상담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또 모사가 많으면 평안하리라. 백성들이. 모사는 뭐예요? 카운셀러. 상담사. 네. 네. 그래서 영어로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네, 카운셀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주변에 모사가 많아야, 그러니까 옆에서 지혜를 알려주고 조언을 해주고 하는 모사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첨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한국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이 행복하고 즐거우려면 그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상담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안정적이려면요 많은 모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렇죠? 또 잠언 24장 4절 6절에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자,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뭐로 싸워야 돼요? 이 상담으로, 이 말씀으로. 그리고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이러한 제덕이 겸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많으면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만 보아도 상담 가능이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사야 9장 6절 말씀. 그 중간에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모사래요. 그래서 영어로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기묘자라 모사라는 뜻이에요. Counselor. 예수님이 우리의 상담가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매주 말씀을 듣는 게 왜 제가 귀하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여기 조교님을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상담을 매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게 소망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매주 설교를 듣는 게 예수님이 직접 상담을 해주시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이렇게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정신병은 뭡니까? 원인이 있는 겁니까? 뭡니까? 막 뭉뚱그려 알고 있던 것들을 명확하게, 세세하게 누구에게 얘기해도 딱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게 배우는 게 바로 이런 시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이라는 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게 곧 상담입니다. 말씀을 읽어주려니까 자꾸 뭔가 종교 행위 같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주는 게 상담이에요. 우리 김대영 목사님 말씀 갖고 얘기했어 처음에?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상담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요. 나머지 지금 이제 8페이지부터는요. 다음 주에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요거 가지고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조교님이 한번 기도를 해볼까요?